정혜는 여권을 꼭 쥔 채 한참이나 손에서 놓지 못했다. 평생 TV 속에서나 보던 공항, 수많은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북적이는 이곳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혜는 32살에 남편을 잃었다. 남편 성우가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불길에 휩싸여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숨에 가장이 되었다. 어린 아들, 딸, 그리고 남편의 어머니와 시동생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다. 직장에서는 온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무릎이 퉁퉁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누울 수도 없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키는 게 유일한 위로였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장성에 각자 가정을 이루었고 시어머니는 90을 맞이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올해 봄 생일을 맞은 정혜에게 자식들이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정혜는 자신을 위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도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준비한 여행 티켓을 받는 순간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다. 정혜는 혼자 가면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시누이 지영이 동행해 주겠다고 했다. 정혜가 시집 올 때는 중학생이었던 지영은 딸 같기도 한 존재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지영은 틈틈이 아이들을 봐주고 시어머니 간병도 도와주며 정혜 곁을 지켰다. 정혜는 지영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였다. 가이드는 투어팀을 모아 안내를 시작했다. 관광버스에 오르자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풍경이 눈을 사로잡았다. 거리에 늘어선 화려한 간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파란 하늘. 낯선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정혜는 새삼스럽게 세상이 넓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그동안 너무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모든 팀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지영은 벌써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언니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언니를 자랑하듯 말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를 30년이나 모셨어요.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우셨고요. 어머, 세상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다. 정혜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지난 세월을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건너편 테이블에서 남편이 아내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고 있었다. 성우 씨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도 저랬을까?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둔 슬픔이 밀려 올라왔다. 정혜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옆모습, 눈매, 목소리까지 젊은 시절의 남편과 닮아 있었다. 식사가 무르익자 가이드가 제안했다. 마지막 날이니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인사 나누는 게 어떨까요?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다. 차례가 건너편 테이블로 갔다. 그 남편이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는 김택진이라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 왔습니다. 정혜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목소리마저 성우와 너무 닮아 있었다.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어쩐지 그 남자의 눈빛이, 미소가,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정혜의 집으로 법원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제3분할 청구서.
발신인은 박성우.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며칠 동안 정혜는 등기 우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차마 다시 열어보지 못했다. 밤이면 눈을 감을 때마다 여행 마지막 날, 건너편에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야. 우연이겠지. 닮은 사람일 뿐이야. 스스로 수십 번도 넘게 다독였지만 법원의 문서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부정은 무너졌다. 박성우. 죽은 줄 알았던 남편. 30년 동안 지켜온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했다. 정혜는 아들과 딸에게 법원 문서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대. 큰 아들이 서류를 펼쳐 읽는 동안 정혜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이름이 맞네. 그런데 제3분할 청구. 작은 딸은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럼 우리 보고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야?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엄마 혼자 고생하게 두고. 지영이 곁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이건 절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야. 그냥 당할 순 없어. 다음 날 정혜와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살피며 말했다. 30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실종 선고가 내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났다면 실종 선고는 취소됩니다. 다만 피고께서는 기여분을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30년 모시며 집을 관리했다는 점,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부담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정혜는 오래된 서랍과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약봉투, 병원 진료 기록, 집 보수비 영수증, 수도 전기 요금 고지서. 30년의 흔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왔다. 이웃들을 찾아가서도 부탁했다. 혹시 제 진술서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오래 함께한 이웃은 주저하지 않았다. 정혜 씨, 내가 왜 모르겠어. 새벽마다 밥 차려놓고 출근하는 거 내가 다 봤지. 글 써줄게. 그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지. 우리도 증언할 수 있어.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혜의 눈가가 젖었다. 그날 밤 정혜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성우 씨,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아이들이 다 크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그래. 당신이 원한다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볼 거야. 내가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게 두지 않겠어. 며칠 후 첫 기일 통지서가 도착했다. 정혜는 그 종이를 들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영이 곁에서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걱정 마.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정혜는 그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깊은 밤마다 눈을 감으면 30년 전 그날로 돌아갔다. 뒤집힌 화물차, 날카로운 쇠조각, 타오르는 불길.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 그 순간 본능적으로 차 밖으로 몸을 날렸다. 불길이 번져오고 사람들의 손이 허공을 휘저을 때 그는 도망쳤다. 도로 옆 풀숲에 숨은 채 불길이 차량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성우는 깨달았다. 이제 난 죽은 거야. 모두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성우에게는 빛이 있었다. 노름판에 끼어든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경사가 져 있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다. 형, 이번만 도와줘. 곧 갚을게. 그러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빚쟁이들은 그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정혜가 아이들을 안고 문을 걸어 잠그던 모습이 떠오른다. 성우 씨, 제발 제발 그만 좀 해. 정혜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손에 쥔 패를 던지지 못했다. 사고가 일어나던 날 그는 오히려 안도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박성우는 그날로 죽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는 이름을 바꿨다. 김택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았다. 밤이면 꿈속에서 정혜와 아이들이 나타나 그를 붙잡았다. 왜 우리를 버렸어? 왜 돌아오지 않았어? 그는 잠결에 흐느꼈다. 미안해, 미안하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여자와 만났다. 그녀는 따뜻했고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힘들었지? 괜찮아. 여기서 새 출발하면 돼. 두 번째 아내와 아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머리칼은 희끗해졌다.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작은 가게도 운영하게 되었고 아들도 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도 여행 좀 가요. 평생 일만 했잖아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떠난 해외여행. 단체 식사 자리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자신을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일어서서 자기소개를 하며 입을 여는 순간 정혜와 눈이 마주쳤고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정혜의 울음, 아이들의 얼굴, 어머니의 떨리는 손. 시선은 피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정혜로 가득했다. 아이들도 다 컸겠지. 어머니는 돌아가셨겠지.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수십억 가치가 됐다는 것. 순간 욕망이 치밀어 올랐다. 내 몫이야. 내가 아들이잖아. 그는 법원에 청구서를 냈다. 자신의 이름으로,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이름으로. 성우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합리화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살아남아야 했어. 그땐 빚쟁이들이 날 죽일 기세였잖아. 정혜와 아이들까지 위험했을 거야.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그들을 위한 길이었어.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그 모든 것이 변명이라는 것을. 정혜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몫을 챙기고 싶다. 첫 변론기일. 증거력 좋아요. 생활비와 간병의 연속성, 그리고 주택유지관리의 공백 없음, 이 두 축이 핵심입니다. 변호사 박현수는 펜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오늘은 중간쯤 선에서 기여분을 먼저 강하게 주장하되 상대방이 법정 지분만을 기계적으로 들이밀면 바로 형평의 원칙으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장기별거, 부양기여도 재개발 가치 상승의 원인과 시점까지 묶어서요. 지영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나 증인으로 들어가도 된다지? 내가 본 걸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혜는 고개를 숙였다. 지영아, 내가 내 편이어서 내가 버틴 것 같아. 지영은 말없이 언니의 손을 감싸 쥐었다.
큰아들 민수의 얼굴에는 단단한 화가 묻어 있었다. 만약 저 사람이 아버지가 맞다면 왜 이러는지 직접 묻고 싶어. 하지만 오늘은 엄마 마음이 먼저야. 내가 법정에서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복도에서 기다릴게. 정혜가 아이 얼굴을 쓰다듬었다. 내가 여기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해. 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주 낮고 빠르게 말했다. 엄마 이겨. 지지 말자. 그 말은 큰 소리보다 강하게 정혜의 가슴을 울렸다. 법정에서 정혜는 성우를 보았다. 검은 양복 희끗한 머리 미묘한 어깨에 굴고. 성우. 얘의 그 특유의 상냥한 미소를 그의 얼굴에서 찾으려다 눈을 돌렸다. 그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그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피고 측 들어오세요. 서기의 목소리가 울렸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서기가 사건 번호를 낭독하자 판사는 간단한 절차를 확인한 뒤 원고 측의 취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최 변호사가 마이크를 당겼다. 본사 안의 부동산은 원고의 모친, 즉 피고의 시어머니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원고는 직계비속으로서 당연한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졌던 사정은 있으나 원고가 생존을 확인한 이상 상속분을 찾아야 할 법률상 권리는 부정될 수 없습니다. 박현수가 차분히 응수했다. 상속이라는 틀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상속분이라는 숫자가 언제나 정의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30년간 시어머니의 병간호가 주택의 유지관리를 사실상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정서 시간의 기여가 겹겹이 축적되었고 부동산의 재개발 이익은 바로 그 관리의 연속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기여분 및 특별수익 조정에 따라 원고의 법정 상속분은 대폭 감액되어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과 시장 상황의 산물이지 피고의 노력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원고가 가족을 떠난 사정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 문제는 본사안과 별개의 영역입니다. 박현수는 말끝을 단단히 묶었다. 재개발 이전 수십 년간 유지된 집이 없었다면 재개발 이익도 없습니다. 그 집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수하고 관리한 손길 그것이 피고입니다. 판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사실관계부터 확인합시다. 피고 진술 준비되셨습니까? 피고 시어머니의 간병 기간과 구체적 상황을 말해보세요. 판사의 질문이었다. 정혜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 사고로 사라졌다고 믿었던 때부터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신 건 60 후반부터였고 치매 증상은 8년 전부터 뚜렷했습니다. 병원 왕진이 어려워서 동네 내과 한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노인병 클리닉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간병은 주로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침 저녁 식사 보조, 기저귀 교체, 욕창 방지, 체위 변경, 목욕 보조. 정혜는 말끝을 눌렀다. 밤에는 종종 헛소리를 하셔서 손잡고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증인으로 들어왔다. 저는 맞은편에 살아요. 새벽 4시 반만 되면 밤 냄새가 폴폴 났지요.
정혜 씨는 그때 도시락 2개를 싸고 어머니 밥상 챙기고 바지런히 출근했어요. 저녁이면 허리 부여잡고 돌아왔고 나중에 시어머니 아플 때도 그렇게 간병을 잘 했어요. 다음은 지영 차례였다. 언니가 시집 올 때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오빠 그러니까 언니 남편이 집에 돈을 잘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라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았어요. 빚이 있었던 걸. 사고가 난 뒤 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도시락을 쌌어요. 살림도 언니가 도맡아 하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병도 했고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고는 고개를 들었다. 원고 박성우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성우 아니 법정에서 다시 박성우라. 불리는 남자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원고 왜 3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말했다. 저는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빚이 많았고 빚쟁이들이 가족에게까지 해를 끼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그땐 믿었습니다. 박현수가 일어섰다. 교차신문 하겠습니다. 원고 사라진 이후 재혼하셨습니까?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녀도 있으시고요. 네. 그런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라졌다는 분이 본인의 새 가정을 꾸리고선 옛 가족에 대한 안전이나 안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남자의 인중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땐 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박현수는 서류를 한 장 보여주었다. 원고 여행 중 피고를 우연히 만나셨죠. 그 직후 상속 재산이 재개발로 수십억 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요. 그 전엔 청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네. 법정 안에 누군가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박현수는 더 묻지 않았다. 이상입니다. 판사는 시계를 보더니 나무 망치를 잡았다. 양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오늘의 진술을 검토하여 판결기일을 지정하겠습니다. 변론 종결. 판결을 앞둔 새벽 정혜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손을 모아 기도처럼 입술을 붙였다. 부디 제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법원 복도에서 변호사 박현수를 만났다. 오늘 판결이 바로 선고되니까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파문처럼 들어갔다. 정혜는 자리에 앉으며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금 떨어진 자리 원고석에 앉은 남자. 이제는 김택진이라 불리고 이 절차 안에서는 박성우라 불리는 사람.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음영을 새겨놓았지만 안쪽에서 번지는 기척은 여전히 익숙했다. 지난날의 수많은 기억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다. 그러나 정혜는 더 이상 그 기억의 줄을 잡아당기지 않았다. 오늘은 묶인 매듭을 푸는 날이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가 일어섰다 앉았다. 사건 번호 17원고 박성우 피고 박정혜. 변론을 종결하고 금일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분할 비율과 그 기초가 되는 기여분의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혼인 중 실종 선고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장기간의 부양과 관리, 사실상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근거로 기여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첫째, 피고는 약 30년간 시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였고 전일 간병인이 없었던 야간 시간대에 대부분 동거 간병을 전담하였습니다. 둘째, 해당 부동산의 지붕 방수, 배수, 경사면 보수 등 주요 관리가 피고 주도로 이루어졌고 그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셋째, 재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은 외부 요인의 비중이 크나 재개발 시점까지 주택의 거주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한 점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피고의 기여는 단발적이 아닌 연속적 지속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기여분을 폭넓게 인정하여 해당 부동산 분할 비율을 피고 70%, 원고 30%로 정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법정 상속분의 기계적 적용을 넘어선 사정 고려가 부족하므로 위 비율을 상회하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혜는 시선을 내리깔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켜야 할 것의 중심은 온전했다. 집 그리고 그 집의 남은 시간들. 끝으로 판사가 덧붙였다. 법은 수치를 다루지만 그 수치에 담긴 삶의 결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각자 선택의 결과는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이 판단이 두 분 모두의 다음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망치가 가볍게 법정을 울렸다. 선고를 마칩니다. 복도에 나오자 민수가 다가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엄마의 싸움, 아이의 응원, 가족의 시간. 정혜는 민수를 안았다. 아이의 등판이 넓어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춘 사이 누군가 다가왔다. 낯익은 발소리였다. 정혜야.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박성우 이름은 다시 살아났고 얼굴은 더 늙어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오래전 자신의 청춘이 기대어 있던 사람, 수도 없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또 떠나보냈던 사람. 정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보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용서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원망은 내려놓을 거예요. 이제 각자 삶을 살아요. 더 이상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그게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예의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등을 돌려 걸어갔다. 발소리가 복도 끝에서 금세 작아졌다. 집에 돌아오자 정막이 반겼다. 촛불을 하나 켜려다 말고 그냥 두 손을 모았다. 눈물이 또르르 흐르다가 입가에 닿았다. 잡잘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쓰지만은 않았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수였다. 엄마 오늘 고생. 따뜻한 거 먹고 푹 자요. 사랑해요. 정혜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엄마도 사랑해. 창문을 조금 열었다. 먼 데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도 거기에 있었다. 버틴 사람의 자리에서 버티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중이었다. 오늘 법정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속삭임처럼 되돌아왔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기 섰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는 주문 같았다.
나는 버텼다. 나는 지키고 있다. 나는 간다. 그녀의 입가에 오래된 미소가 천천히 돌아왔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